그는 누구를 죽였는가? 남자가 보아도 반할 만한 요시다 도요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나카조 나오카즈는 생각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을 사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이를 너무 먹었어. 지금까지 그저 아내의 사촌일 뿐이라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내 잘못이야.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결행해야 되겠어. 나카조는 무더운 여름밤 해변에 있는 료칸의 한 작은 방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 한잠도 못 잔 채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15살이나 나이가 어린 아름다운 아내 아야코 앞에서 이상하게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아야코를 만나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마음을 확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친구는 그를 무시하면서도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막 대학에 들어간 아야코의 사촌 요시다 도요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서 아야코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다. 그리고 나카조 또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촌지간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 요시다의 최근 행동은 나카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들었다. 사촌 남매지간이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친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 뒤에도 그 친분을 이어간다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솔직히 결혼 뒤에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들이 가까워지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음악이었다.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야코의 집에 바이올린을 잘 켜는 요시다가 찾아와서 서로의 악기를 맞춰보며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적어도 아야코와 요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카조로서는 자신이 완벽하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요시다는 그렇다고 쳐도 남편이 불쾌해한다는 사실을 아야코가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아야코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남편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렇지도 않게 요시다를 불러들여 합주를 하고는 했다. 그녀는 현명했다. 어쩌면 나카조가 나약하고 가련한 남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불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성격의 남자는 자칫하면 보험주 앞에서 상당히 용감해지고는 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카조였지만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연주에 심취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사람을 손님방에 남겨둔 채 완전히 불쾌한 기분으로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가 없을 때 훨씬 더 즐겁게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악기를 내려놓고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그러다가 연주가 시작되면 음악이 훨씬 행복하게 느껴졌다. 서재에서 봄의 소나타를 들으며 몇 번이나 이를 꽉 물었는지 모른다. 그가 혀를 차며 베토벤을 저주할 정도로 두 사람은 이 소나타를 좋아했다. 한편 요시다는 아야코에게 거리낌 없이 음악회에 가자고 말했다. 아내도 아무렇지 않게 함께 나갔다가 밤늦게 되어서야 돌아왔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온 거야? SC 콘서트에 다녀온다고 말했잖아요. 말러의 심포니가 환상적이었어요. 어려워서 잘은 몰랐지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만 그렇게 할 뿐 입 밖으로 낼 용기도 없는 남자였다. 요시다와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다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도 결국 그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아야코와 요시다에게 한마디 주의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주의를 준다면 아야코는 분명 경멸에 찬 웃음으로 일축할 것이다. 어린아는 아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요시다를 두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나카조 나오카즈는 요시다의 존재를 저주하는 것 외에 방법을 찾지 못했다. 요시다의 존재와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그토록 즐겁게 맞춰보던 봄의 소나타, 심지어 그 곡의 작곡가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저주했다. 하지만 아내와 요시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확증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카조 같은 남자에게 증거가 없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요시다의 존재 자체가 저주스럽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남자는 2, 3일 전부터 관공서 휴가 기간에 수영을 하러 가자고 속여서 요시다를 이곳 T 해변으로 데리고 왔다. 애초에 그의 목적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요시다에게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침 료칸에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때 요시다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어넘겼다. 나카조는 그 순간 역시나 내가 지나치게 의심을 했구나 라면서 안심했다. 하지만 요시다가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에 나카조는 또다시 불쾌해졌다. 저 이번에는 바로 올라갈게요. 이번 여름에 아야코 누나랑 부르를 맞춰보기로 약속했거든요. 나카조는 이 녀석은 지독하게 순진하군. 엄청나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놈이야. 라고 생각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요시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가 요시다를 유난히 한적한 보슈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T 해안으로 데리고 온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이곳은 여름이 되면 두 명이서 짝을 지어 산에 오르거나 해안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워낙 길이 험해서 그 일행 중 한 명이 발이 미끄러져서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거나 혹은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사건도 자주 보도된다. 그런 경우 가령 한 사람이 상대방을 죽인다고 한들 어떻게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랴? 만일 그렇게 살해 동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살인을 했다는 의심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없을 때 결행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카조는 생각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살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알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내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고소한다고 해도 어떻게 직접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었다. 나카조와 요시다가 머무는 숙소와 수영하기로 한 곳 사이에는 바위로 된 위험천만한 벼랑길이 있다. 물론 안전한 길도 있지만 멀리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나카조 일행은 지름길로 다녔다. 게다가 이 길에는 벼랑 위에 우거진 나무와 바다에서 솟은 바위에 가려져서 언뜻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장소가 있다. 나카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겨우 수영복 한 장 걸친 요시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해 머리를 부딪혀 죽는다고 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었다. 실제로 나카조 자신 또한 너무 위험해서 다닐 때마다 매우 주의하며 다니는 곳이었다. 좋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꼭 하고 말 거야. 나카조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생각했다. 다음 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쾌청하고 더웠다. 수영복 하나만 걸친 나카조와 요시다는 좁고 험난한 벼랑길을 걸어 올라갔다. 요시다가 먼저 가고 나카조가 뒤를 따랐다. 나카조는
미리 생각해둔 그곳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보기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지금인가? 지금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요시다의 뒷모습을 주시했다. 이때 어느 우연한 행위가 나카조의 감정을 돋우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서 걷고 있던 요시다가 즐겁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는데 그 휘파람 소리가 바로 평소 아야코와 자주 연주했던 봄의 소나타의 바이올린 파트의 한 구절이었던 것이다. 그 음악이 귓가에 들려온 순간 나카조는 온몸을 떨었다. 나카조는 느닷없이 요시다 뒤에서 그의 몸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요시다가 티 해안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는 속보가 사방에 퍼졌다. 바로 경찰 쪽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왔다. 도쿄에서 가족이라는 사람도 서둘러 내려왔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타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의문도 없었고 또한 자살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었다. 나카조 나오카즈가 상당한 지위가 있는 모성의 임원이라는 사실이 그를 모든 혐의로부터 구원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전도 유망한 청년 요시다 도요가 티해안에서 갑작스러운 과실사를 당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나카조 나오카즈는 그 후 점점 우울해져 갔고 결국 그의 가을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당분간 관청을 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야코와 한 집에서 살았으면서도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아야코는 아야코대로 혼자서 자주 피아노를 쳤다. 게다가 같이 연주할 상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바이올린이나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피아노 파트를 쳤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이런 행동이 꼭 남편을 비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는 동안 남편 나오카즈는 점점 더 침울해졌다. 결국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아침 일정 시간 동안 산책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오카즈는 나카타초에 있는 집에서 히비야 공원까지 걸어서 한 바퀴 돌기로 했다. 그것이 12월경의 일이다. 새해가 밝고 다시 여름이 왔다. 요시다가 죽은 달이 다시 찾아왔던 것이다. 정확히 그달 나오카즈는 갑자기 뜻밖의 불행을 만났다. 나오카즈, 그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옷차림이 세련된 체격이 좋은 신사가 니시비야 검사국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말했다. 자기가 사람을 치었다. 아니, 그 남자가 내 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A 경찰서 순사가 서둘러 달려가 보니 공원 검사국 맞은편에 있는 입구에서 약 50간 안에 있는 도로 위에서 언뜻 보기에도 신사로 보이는 남자가 자동차에 머리를 치어 엄청난 피를 흘리며 즉사한 것이다. 자동차는 반대편 제국 호텔 입구에서 좌측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차 머리를 서쪽으로 둔 채 멈춰 서 있었다. 운전사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뛰어 들어온 신사가 난처하다는 듯이 사실 제가 운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 취조가 시작되었고 신사는 일단 H경찰서로 연행되었지만 한 차례 취조를 한 뒤 당일 귀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가해자인 신사는 모 회사 중역이자 법학사 백작 호소야마 히로시였고 살해당한 신사는 모성 임원 나카조 나오카즈 씨로 밝혀졌다. 호소야마 백작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매일 아침 모 시간에 자택을 나와 자가 운전으로 그곳을 지나 출근하였다. 사건 당일은 이제껏 타고 다니던 크라이슬러가 아닌 구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패커드를 몰고 그곳을 지나갔다. 작년까지는 사건 당일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을 했지만 해가 바뀌고 나서는 건강을 위해서
비교적 빨리 집을 나섰다. 그리하여 항상 히비야 공원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히비야 문에서 가스미 문을 빠져나가는 경로로 출근을 했다. 이날 또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직접 운전을 하며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왼쪽 철책과 차도 사이 좁은 포장도로 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 지나가도 당연히 충돌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정확히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벼랑간 그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차도로 들어왔다. 아니, 뛰어들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나머지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핸들을 꺾었지만은 결국 피하지 못하고 앞바퀴로 상대 머리를 치고 말았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나카조 나오카즈가 최근 특별히 자살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지만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H경찰서는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고 모든 서류를 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보내왔다. 백작 호소야마 히로시가 검사국으로부터 호출받은 것은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다. 담당 검사 오타니는 당시 흔히들 말하는 빠릿빠릿한 검사였다. 검사가 질문을 하자 백작은 경찰에서 말한 대로 진술했다. 당신은 작년 티 해안에서 죽은 요시다 도요라는 사람의 형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시다는 제 친동생이고 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지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피해자 나카조와도 가끔 만나기도 하셨었겠네요. 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신사가 나카조였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물론 나중에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대화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략 3시간에 걸쳐서 연거푸 조사를 받았는데 겨우 한 차례 끝났다 싶었을 때 백작이 물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에게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현재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당신에게 호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당신이 진술한 내용에서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겠죠. 불행하게도 당신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죽었습니다. 또 목격자도 전혀 없고요. 따라서 적어도 당신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는 셈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껏 진술하신 내용이 맞다면 안심하십시오.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백작이 기뻐하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호소야마 씨, 근데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가 아닌가요? 예상한 대로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말입니다. 그 순간 호소야마 백작은 뒤돌아섰고 몹시 비아냥거리는 듯한 오타니 검사의 미소를 보았다. 호소야마 씨의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겠지만은 저는 검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당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백작은 얼떨결에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에 다시 앉아야만 했다. 백작,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검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끝이 났지요.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지 저 오탄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늘 보험제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보험제 사건을 수사하느냐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험제를 행하느냐에 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범인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관해 늘 고민합니다. 두 사람이 산이나 바다에 함께 갔다가 둘 중 한 사람만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건을 의심스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검사라서 그런지 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해 동기는 없겠지요. 하지만 없다고 해도 그건 그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경우 살해 동기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살인죄로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히 당신의 사건처럼 제3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고 피의자가 하는 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 방법 중에 가장 교묘한 방법이 아닐까요? 한편 어느 여름 2명의 남자가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벼랑에 떨어져 죽었죠. 그런데 정확히 1년 정도 지나서 그때 바다에 같이 갔던 남자가 실수였는지 혹은 자살 시도였는지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남자가 조금 전 이야기한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이 두 사건이 우연일 리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백작, 저와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자 중에 현재 탐정소설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를 잠깐 만났을 때 그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해 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소설가답게 터무니없는 공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앞으로 저는 당신에게 제가 아닌 그 남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소설 작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우선 그 작가는 청년이 바다에서 죽은 사건을 살인사건일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 죽은 사람의 부모와 형,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살해 동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살해된 청년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청년의 형과 같은 측근이라면 분명히 그 동기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설가는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형이 동생은 살해당했다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 형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성립되지 않고요. 결국 남겨진 해답은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도 법적으로 아무 위험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백작, 이 경우 그의 형은 아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사건을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복수도 마찬가지로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겠지요. 따라서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 형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자작 아무개 씨라고 합시다. 즉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살인사건 같은 일로 혐의를 받을 리가 절대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건 바꾸어 말한다면 가장 교묘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작은 남동생이 살해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 다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끊임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자신의 일을 그만둡니다. 한편 자작은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히비야 공원을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작은 우연히 그 상대가 이 길을 다니는 것을 목격합니다. 뜻밖에도 한 사람은 걸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로 공원 근처에서 스쳐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이 자작은 상대방이 그 길을 매번 같은 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작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시간을 앞당겨 상대를 만나게 되는 시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작, 제가 당신 사건에 관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히비야 공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하필이면 왜 그때 행인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에 관한 수사를 했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요일 아침을 제외한 다른 날 아침의 특정 시간 동안, 물론 극히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백작, 당신이 그날 그곳을 지나던 시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백작, 이 이야기 속에서 반년이나 같은 길을 지나다녔던 모 자작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 소설 속 자작이 가장 처음 했던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남동생이 살해된 것 같다. 몰래 알아보니까 남동생의 원수인 모 신사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다니던 관청을 쉬고 있다. 물론 자작은 이를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그가 남동생을 죽인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작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로 히비야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 신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주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작은 그 신사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억해 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로 그곳을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평소보다 빨리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반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길을 다니게 되었어요. 자작에게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원수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에 모 신사가 진범이라면 자작이 자신이 죽인 남자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매일 아침 자작을 마주치는 일은 분명 그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고 그에 따라 분명 이상한 증상을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자작과 모 신사가 약 반년 동안 매일 스쳐 지나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자작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묘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훌륭한 수단을 또 방법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설 속 이 자작이 범인으로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이유로 자작은 살인을 결심합니다. 살해 동기는 물론 절대로 폭로될 위험성이 없지요. 그 점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자작은 절대로 시시한 잔꾀를 부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일부러 대낮에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살해하기로 한 것이죠. 단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건 딱 한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모 신사가 해안에서 살해할 때도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복수로서도 매우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작이 사용한 무기, 즉 이 사건의 흉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자작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상대방을 치기로 합니다. 대낮에 히비야 공원 안에서, 그 시간에,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검사국 앞에서 퍼커드 승용차로 사람을 죽인다. 이 얼마나 모던하고 지능적인 범죄입니까? 현역에 있는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살인에 사용할 만한 흉기 중에 가장 만만한 것은 자동차 외에 달리 없습니다. 여기서 만만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안전한이라는 의미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전 동료이자 탐정소설가는 공무원 시절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역 탐정소설가라면 소설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법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흉기 중 이만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의 교통 상태와 법률은 동떨어져 있어요. 저한테 이런 소재로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쓰겠지만은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아직 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그가 저에게 말한 감상이지요. 자작의 의도도 분명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작이 상당한 법률 전문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동차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 상대를 죽인다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확히 당신의 경우처럼 피의자 진술 이외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현장을 보았다고 칩시다. 이 경우 고의로 상대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든 낭패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살해 동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몇 사람이 이를 살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즉 최악의 경우에도 살인 사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증인이 모조리 자작에게 불리한 증언만 한다고 해도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판결이 날 것이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백작, 이 당신은 자작 모 씨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이고 3년의 금고형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반년을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이러한 최악의 순간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자작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불행은 아주 작은 확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자작은 범행 당일 히비야몬에서 가미나리몬 방향으로 운전을 합니다. 상대가 늘 그렇듯이 우측 도로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신경쇠에 걸린 시인사는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게 되는 경우 우측 도로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포장도로는 매우 좁아서 좌측으로 걸으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작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우측만 볼 뿐입니다. 전면은 커브길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되는 것이죠. 좌측에는 철책이 세워져 있는 화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쪽으로 사람이 올 리는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작과 모 시인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자작은 자신이 보아둔 장소에서 상대의 몸을 노리고 쏜살같이 즉 쭉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서 돌진을 합니다. 늘 걸어오는 대로 걸으면 될 줄 알았던 상대는 놀라서 도망칠 겨를이 없게 됩니다. 물론 우측으로 피하고 싶겠지만 철책 때문에 쉽게 뛰어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좌측 즉 차도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자동차에 치여 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순서였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차도로 뛰어들려고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차도에 뛰어든 사람을 치면 영락없이 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살이라고 해도 그것이 차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비록 차가 약간 커브를 틀었을지라도 그 흔적 따위는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경우 차에 남은 흔적이 완벽히 지워져 있었죠. 물론 당신이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인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하지만 행인들을 불러 모은 것은 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조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가 보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즉 소설 속 범인인 자작은 상대방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두렵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검사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면 몰라도 어떻게 고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솜씨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모두 소설가의 공상입니다. 꽤 재밌지 않나요? 근데 어디 안 좋으십니까? 오타니 검사의 이야기를 파랗게 질린 얼굴로 듣던 백작 호소야마 히로시는 휘청휘청 일어서서 간신히 문에 손을 대고 말했다.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 녀석 참 괘씸하군. 자살이야. 자살이라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에게 검사는 말했다. 댁으로 돌아가실 거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백작은 어쩐지 불쾌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는 오타니 검사를 뒤로하고 비틀거리면서 복도로 나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백작은 일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오타니 검사의 추리 혹은 상상력은 과연 놀랄만하다. 완벽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했다. 게다가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가 말했던 계획 그대로 나는 분명 그날 그곳에 갔다. 그러나 자연이 하는 장난을 사람의 머리로 어찌 간파할 수 있으랴. 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검사의 추측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산이었다. 내가 나카조를 치려고 돌진한 그 순간 뜻밖에도 나카조가 내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뛰어들었다. 지금 당장 죽이려고 했던 상대였지만 순간적으로 정말 난감했다. 나는 거의 바로 상대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빗나갔다. 나카조,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는지 내 차에 뛰어든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나는 살인을 계획했다. 그래서 검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쩔 도리는 없다. 하지만 나는 바로 코앞에서 기회를 놓쳤다. 나보다 먼저 나카조가 결행한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가 비틀거리면서 뛰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을 텐데. 어제 미망인이 된 나카조 부인을 찾아갔다.
내가 나카조를 죽였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검사와 이 여자다. 어제 이 여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오타니 검사와 나카조 부인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자연이 행하는 이 얄궂음을 무시하던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백작이 여기까지 썼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백작이 기침을 하자 하녀가 예의 바르게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갔다. 보낸 사람은 나카조 아야코였다. 등기 우편이었고 소인은 어제 일자였다. 서둘러 봉투를 열었더니 백작의 눈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자가 뚜렷이 들어왔다. 백작님, 조금 전에는 결례가 많았습니다. 모처럼 방문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중요한 생각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송구하게도 결례를 범하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백장님께 한 문서를 보여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결심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동봉한 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백장님, 당신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는 없겠죠. 하느님의 장난을 인간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야코 올림. 신의 장난? 운명의 장난? 백작은 중얼거리며 둘둘 말려있는 한 통의 종이에 눈길을 돌렸다. 첫 줄에는 여자 글씨체로 이것은 남편 나오카즈의 일기 중 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제가 발견을 했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보관해 왔습니다. 아야코 라고 써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보내준 나오카즈의 일기다. 모월 모일 아내는 분명히 나를 의심하고 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시다 도요를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내 손이 피투성이로 보이는가? 내 얼굴이 그렇게 끔찍한가? 요즘 내가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관청에도 나가지 않는 이유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바보, 언제 내가 그 녀석을 죽였다는 말인가?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 녀석은 정말 실수로 죽은 거란 말이다. 내가 도요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끔찍한 생각이지만 내가 이 손으로 그를 벼랑 끝에서 밀려고 했었지. 그건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밀지 않았어. 조금만 더 뻗으면 그를 밀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도요가 느닷없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놀랐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곳은 발 디디기가 안 좋은 곳이었어. 그래서 순식간에 발이 미끄러져서 바위 아래로 떨어진 거야. 나는 잠깐 정신이 멍해졌지만 곧바로 그가 왜 미끄러졌는지 알았어. 아야코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도요는 아직도 거미를 무서워한다. 내 입장에서 보면 거미를 왜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벼랑 위에 있던 소나무에서 거미가 떨어진 거야. 그가 벼랑 아래로 떨어진 뒤에 정확히 그의 얼굴 높이에 5촌이 넘는 큰 거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거든. 도요가 휘파람을 불면서 느긋하게 걷는데 공교롭게도 이 커다란 거미가 그의 얼굴에 붙은 것이지. 그는 거미가 붙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무서워서 펄쩍 뛰었고 그 순간 발을 헛디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때 그 거미를 그대로 둘 걸 그랬다. 나도 그 거미가 너무 징그러운 나머지 잡아서 죽이고 바다에 버렸다. 아,
나는 왜 이리도 바보 같은가? 만일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나를 살인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텐데. 차라리 고소를 당한다면 변명할 기회라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살인자라고 확신하면서도 나에게 그에 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한들 전도 쓸데없는 일이다. 이제 나는 나를 향한 아야코의 침묵이라는 복수에 맞서 소리 없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살인을 계획을 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아, 이 고통이 언제 풀릴 수 있을까? 아내뿐만 아니라 도요의 형 호소야마 백작도 분명 나를 의심하고 있다. 매일 아침 왜 그와 마주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매우 불쾌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백작은 더욱더 나를 의심할 것이다. 아, 백작, 차라리 나를 재판소에 고소하시오. 이후 몇 개월 뒤, 모월 모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범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손가락질을 받다니. 아야코는 확실히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 그녀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한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백작도 여전히 매일 마주친다.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는 것인가? 그렇다고 고소를 할 것 같지도 않다. 그는 나를 죽일 셈인가? 그 정도로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 죽어주겠다. 하지만 당신의 복수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복수가 아니다. 그리고 며칠 뒤의 일기이다. 모월 모일, 어제는 하마터면 자동차에 치일 뻔했다. 의사는 매일 걸으라고 한다. 하지만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듯이 도로를 걷는다. 어쩌면 의사도 나를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야코가 의사에게 말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해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을 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저지른 적은 없단 말이다. 이어서 이것은 죽기 전날의 일기이다. 모월 모일, 이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도요를 그곳으로 데려가지만 않았더라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죽어주어야 되겠지. 하지만 호소야마의 손에 죽고 싶지는 않다. 그래, 그 녀석처럼 자동차를 몰고 오는 사람을 이용하자. 히비야에서 그 녀석이 오는 시간에 그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뛰어들어서 죽어주겠어. 호소야마가 그 길을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일부러 다른 자동차에 뛰어들 것이다. 어떤 차든 상관없다. 호소야마의 차만 아니면 된다. 그곳까지 경계하며 걸어가야 한다. 인간의 지혜로 신이 하시는 일을 가늠하려 하지 말라. 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나 있었다. 백작은 일기를 다 읽고 이제껏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맞아. 그날 나는 그때까지 타고 다니던 각진 크라이슬러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산 퍼커드를 타고 나갔었지. 다시 나카조의 일기를 본 백작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리고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